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이 새벽 배송 시켰는데 아침에 이 문 열고 나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적 혹시 있으셨나요? 자, 준비한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어둑한 새벽 자전거 타고 온 남성. 어느 집 앞에 놓인 화장지와 세제 꾸러미를 저렇게 자연스레 자전거에 옮긴 뒤에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자,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저 새벽 배송 물품 절도 장면. 자, 저 정도쯤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너무나 이 자연스러운 모습에 조금 말문이 막히는데, 자, 할아버님 혹시 이 사건 반장 보고 계시면 빨리 도로 갖다 놓으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색깔이 이상하다며 새우튀김 환불해달라고 했던, 그래서 식당 업주를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던 그 고객,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도 억울하다고 했답니다. 지적장애 1급, 누나의 손과 발을 이렇게 결박해 굶겨 죽인 친동생이 있습니다. 누나는 사망 당시 28kg에 지나지 않았다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자, 한 여자 대학교 단체 채팅방에서 1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을 보내달라던 그 친구, 알고 봤더니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날씨 지금 전국에 계신 이 가족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큰 우박이 떨어지는가 하면 벼락의 돌풍에 잠시 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소나기 몰아친다는데, 자, 이럴 때는 집에서 사건 반장 보셔야죠. 자, 오늘도 진짜 재미나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새우튀김 한 개를 환불해달라는 악성 고객과 배달앱 측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업주의 유족이 한 인터뷰에서 고객이 오히려 억울하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소비자들의 후기와 별점 등을 중심으로 매장을 평가하는 배달앱의 구조적인 문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홍지용, 이도성 기자,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우리 사방 가족 양 한 마리님이 조금 전에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본방을 사수하고도 다시 보기 풀 버전을 틀어놓으시고 주무신다고요. 그래서 가끔 꿈에 제가 나온답니다. 야, 그런데 이게 정말 저희야 감사한데 저희가 다루는 내용들이 다 살인, 폭행 이런 걸 듣고 주무시면 말이죠. 꿈에 나올까 봐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악몽 꾸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첫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악성 고객과 이 배달 앱 측의 압박, 또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이 분식가게 업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힌 이 숨진 업주의 자녀 목소리 듣고 가시죠. 쿠팡이츠나 그 손님이나 책임지지 않으시고 서로 나몰라라 하시고 묵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하는 거 보고 이제서야 막 뒷수습하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쓰러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인정을 안 하시죠. 왜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그쪽이 잘못해서 쓰러진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회피하셨어요. 인정도 안 하시고. 자기 그 고객 기준에서도 억울하다고 하시고. 자,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이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나도 억울해입니다. 자, 이 고객 어제 저희가 블랙 컨슈머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 해당 고객은 이 숨진 50대 이 업주 죽음, 나는 책임이 없다, 억울하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숨진 50대 업주의 유족이, 딸이죠. 딸이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어머니가 쓰러진 뒤에 아버지, 그러니까 숨진
그 50대 여성의 남편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본인은 억울하다.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났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보다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라는 게 유족의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쪽이 잘못해서 쓰러진 건데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님, 뭐 일단 뭐 진짜 정말 구체적인 정황이야. 제3자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제대로야 알겠습니까만은 일단 알려진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글쎄요, 억울하다.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판단이 안 서네요. 글쎄, 저도 지금 좀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고객의 어떻게 보면은 음식에 대한 불평만으로 지금 사망에 이르렀다. 그게 사실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지금 이 고객이 했던 행위에 대한 뭔가 책임을 묻는 일이 이제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걸 입증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버릇없이 얘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통화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참 어찌되었든 내가 뭐 원인 제공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상대방이 뭐 상당히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상대방에게 일단은 예의를 갖추는 게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점주의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과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고객이. 그런데도 굉장히 버릇없이 나이가 아마 더 어렸을 텐데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 문제를 더 심화시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 고객의 리뷰가 너무나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판매를 하는 이런 이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은 상당 부분 좀 반박의 여지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고의를 가지고 예컨대 뭐 음식을 다 섭취한 다음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컴플레인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근거 없는 컴플레인일 수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뭐 미비점을 꼭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 기자, 일단 뭐 고객은 고객이고 유족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해당 업체, 그러니까 쿠팡 이츠 측의 초동 대응이 좀 정상적이었다면 이렇게 상황이 비극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한다면서요.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족들이 그러니까 쿠팡이츠에서 찾아오니까 그냥 돌려보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 이유가 초동 대처를 잘했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 대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유족 측의 입장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당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가 그 사건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그 다음에 뇌사 상태로 3주를 보내다가 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쿠팡이츠 그리고 고객과 전화하다가 마지막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억울하고 답답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도 이 내용 다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것 같은데 업체 측의 대응, 그러니까 이 쓰러졌다, 그래서 지금 편찮으시다라고 알렸는데도 좀 전해주세요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했던 이런 대응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게 또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적들이 있고 또 비난도 따르게 마련인데 이번 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딱 한 명 또는 한 기관을 지적해가지고 모든 잘못이 그쪽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성급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막은 사실 당사자 아니고서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이 이렇게 되고 나고 보니 사후에 보니 좀 더 업무가 이제 전화 위주로 처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면인 것에 비해서는 좀 더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휘될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결국 이번 일의 원인인지는 몰라도 이번 일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후에 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저희 이 관련 영상에 쿠팡의 이 상담 파트 사정을 좀 아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좀 자세한 말씀을 주셨길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텐데,
이 상담 직원들의 인성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콜센터 교육 과정에서부터 절대 너희들이 업주를 보호하려거나 고객과 업주 사이에 중재를 하려고 나서지 마라. 만약 그렇게 권한밖의 행동을 하면 징계를 하고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콜센터 직원에게 묻겠다라는 식의 뭐 이런 매뉴얼을 교육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직원 역시도 점주가 쓰러졌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기계처럼 계속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이 기자, 이런 와중에 이 다른 업주들도 잇따라 숨진 이 50대 업주, 나도 그런 피해가 있다 호소하고 나서고 있다고요. 네, 한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례가 좀 드러났는데요. 강원도 지역에 있는 한 부식점인데 업주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새벽 5시쯤 전화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전날 저녁에 주문한 햄버거 안 왔다면서 그제야 보내달라 이런 내용의 전화가 걸려온 건데요. 새벽 5시였습니다. 그 배달이 안 됐을 때 고객이 배달을 처음 했을 때는 고객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되돌아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신랑이 끝에 환불을 요구했다라고 하고요. 뭐 코로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 해당 고객이 뭐 본인이 코로나인데 한번 내가 가서 마스크 벗고 기침 한번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 전화를 받지 않은 고객 때문에 햄버거를 두고 갈까, 이 비대면으로 두고 갈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배달업체에서는 다시 회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결국 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배달업체인 요기요에서는 그 햄버거 값 자체는 환불을 해줬지만 이 배송비는 끝내 업주에게 떠넘겼다고 합니다. 야, 변호사님, 그러니까 배달 이 요기요에서 지시한 대로 회수를 해라. 그래서 회수를 해봤더니 그 업체 측에서는 배송비 이거를 당신이 내시오. 점주한테 물게 했다. 야, 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말이죠. 일단 법률 관계가 있을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업체, 배달업체하고 이 업주, 판매자 사이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봐야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경우에 이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미리 정했는지 또는 뭐 애매하게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언급이 없는지 등도 봐야 돼요. 이거 감정적으로 누가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그런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 누군가 결국은 금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떠안든 판매자가 떠안든 아니면 이 배달의 운영자가 떠안든 아니면 나눠서 떠안든 나눠서 부담하든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고민을 해서 정해놔야 되는 것이고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런데 지난달 수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수원에서도 어떤 업주가 고객에게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항의 내용이 황당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요. 먹은 다음에 배탈이 났다면서 180만 원을 내놓으라, 보상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진단서를 일단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협박이 시작됐다고 점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게까지 찾아와서 위협을 했는데 안경 벗어봐라, 나 손님이야 이러면서 MSG를 쳤으니까 배가 아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180만 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점주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배달 업체 측은 어떻게 했대요? 저에 대해서? 일단 이 업주가 문제 고객을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배달업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고객이 뭐 위로금 포함 보험 접수 없이 50만 원에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거를 그대로 전달을 했던 거죠. 자신이 고소를 했고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보상금 얘기를 꺼내니까 이 업체 측이 부당한 보상금 흥정까지 하고 있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한 시민단체도요. 이런 배달 앱 업체들의 이 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좀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그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이 점주분들도 소비자잖아요. 배달앱의 소비자잖아요. 배달앱에게는 소비자도 고객이고 점주도 고객인데 한쪽 고객의 편익을 위해서 한쪽 고객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책임을 이렇게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면서 또 배달앱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업주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아서 이익을 취하고 또 무슨 사달이 나면 오직 고객을 위해서
점주 너희들은 희생을 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대응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글쎄, 이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배달 앱은 중간에서 갈등 당사자들의 문제에서 이제 싹 빠지고 그리고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고객들의 불만은 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건 좀 약간 불균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업주들은 사실 다 아주 작은 이제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거대 기업입니다. 심지어 다국적 기업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형성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형성하는 마켓은 이건 진짜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자는 이 모든 갈등에서 자신들의 책무는 싹 빠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콜센터 직원들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니까 끼어들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거대한 이득만 본인들은 다 뭐 이쪽 저쪽으로 다 이제 취득하고 그리고는 아무런 책무는 이제 지지 않겠다. 심지어는 이 중에 이익이 외국으로 이제 다국적 기업이니까 그렇죠. 외국으로 나가는 이제 거대한 그런 이제 업체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이 책임 여부를 좀 분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책무를 좀 분리해 가지고 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각각의 책임 소재를 따로따로 지게 이렇게 좀 만들 수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과 이 점주들이 서로 상호 평가를 하게 하는 그래서 서로의 블랙 컨슈머와 블랙 사업자를 서로 이렇게 경계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 진짜 그게 좀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정말 황당한 또 일이 있었습니다.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진행자가 이건 뭐 같은 또 방송을 뭐 다른 방송사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진행자가 50대 음식점주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건 무엇일까요? 하는 뭐 퀴즈를 냈답니다. 화장품을 경품으로 낸 퀴즈를 말이죠. 그럼 그 내용이 뭐 순대, 염통, 새우튀김, 삶은 달걀 중 하나를 고르라면서 이런 퀴즈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진짜 질문이라고 퀴즈라고 했는지. 물론 이후에 논란이 커지니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뭐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한 여대생이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서 만난 친구와 1년 가까이 사진과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알고 보니 상대는 대학과 전혀 관계없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가수 성시경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시작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보니 남자. 어떤 내용이죠, 이 기자? 네, 저희 JTBC 취재진이 이제 뉴스룸을 통해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서울에 있는 한 여자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전에 이제 다양한 정보도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학번, 20학번 이미담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갑내기 동기 친구인 줄 알고 1년 가까이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 대학교였습니다. 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황당한 사건인데
20학번이나 21학번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을 했었을 테니까 동기라고는 하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진짜 얼굴을. 그러니까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긴 했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변호사님, 근데 1년이라는 말이죠. 저렇게 단톡방에서 얘기를 할 정도면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좀 믿을 수 있는 이런 또 단체방이잖아요. 여기에서 또 알게 된 온라인 상이지만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눴고요. 뭐 학교 정보를 비롯한 그런 내용들을 나눈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생일이라든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잡담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고민 상담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사생활을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이제 여대 뭐 20학번 무슨 과 단톡방에 남자가 들어와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그런데 인증을 하고 당연히 들어갔을 테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게 남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수상한 연락을 취했습니다. 갑자기 사진을 달라고 해요. 뭐 그림을 그릴 테니까 참고하겠다. 사진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는 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선물을 보낼 것이 있다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는데 뭔가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자고 요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남자가 받았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랬겠죠. 그랬더니 나 그 사람의 오빠입니다. 처음에는 오빠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캠 물으니까 그제서야 실토했어요. 나는 오빠가 아니라 처음부터 신분을 속였다. 여대생으로 속였다. 나는 아니다. 실토했습니다. 자, 이 피해 학생이 말이죠. 당시 이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저희에게 공개했습니다.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시죠. 그 이미담은 누구예요? 자기가 지어낸 이름 맞아요? 네. 그 이미담이라고 셀카를 보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그 얼짱이에요. 자, 교수님 진짜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진짜. 이게 정말 와, 이게 사진을 받아 사진 뭐 주소 뭐 등등등등 진짜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았으니 망정이지 별의별 거 다 공유를 했었다면 그 마지막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이제 사진만 공유해도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뭐 딥페이크라는 기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의 얼굴 사진은 합성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보낸 개인정보들이 어디까지 활용이 됐는지를 수사 과정 중에 꼭 밝혀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난으로 시작했을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여대의 그 학생들은 뭐 어떤 이제 정신세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처음엔 장난으로 들어갔을 수도 물론 있겠으나 문제는 그것도 지금 잠깐 동안 뭐 일시적으로 뭐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대화라는 게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고의적인 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고요. 더군다나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뭐 SNS 방에 있던 학생들의 사진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모두 빼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온라인 공간 속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처럼 이 피해 학생 지금 뭐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잠깐 그 피해 학생 목소리 더 듣고 얘기 이어가죠. 합격증을 인증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네, 약간 새로운 정보들을 알 수 있다는 거에 더 친해지려고 물어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참고하겠다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인가 보다. 좀 특이한 학생인가 보다. 저는 여자라고 1년 동안 계속 연락을 해왔었는데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어요. 제 개인정보, 뭐 셀카, 이름, 생일, 대학교, 학과 알려줬다는 게 굉장히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면 내 개인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또 누군가에 의해서 활용이 될지 지금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불안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해가 지금 확인이 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의뢰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나 개인 정보들이 어디로 흘러나갔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수사 과정을 일단은 뭐 좀 보신 다음에 좀 그 대응을 적절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도한 불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그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불특정인들에 대한 불안은 사실은 좀 더 심화된 질병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상담이나 전문적인 지원 등을 이제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지금 학교 측에다가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털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주소록이 털렸다. 무슨 뭐 이 SNS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컴플레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무슨 성착취 범죄나 이런 걸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개인정보가 털린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또 범죄로 규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검거도 잘 안 되고 처벌도 안 되고 사건화도 잘 안 되던 그런 이제 과거에 여러 대학생들의 호소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위험한 그 경로로 지금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그 예방적 차원에서 좀 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공인된 이제 SNS나 이제 학교에서 개설된 그런 통로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보안 어떤 장치가 필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지금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피해 학생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고요. 뭐 여대가 궁금해서 이런 짓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또 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처벌, 수사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변호사님 마땅히 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딱 떨어지는 범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네. 일단 민사 형사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 뭐 떠오르는 범죄들은 많죠. 일단 이거 사기 아니냐? 근데 사기가 재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걸 과연 사기로 볼 수 있느냐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또 공갈, 공갈죄 아니냐? 공갈은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하면은 공갈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지만 법적으로는 공갈은 거짓말죄가 아니라 이거 역시 재산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거 공갈죄 역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스토킹 아니냐? 예.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뭐 시행이 안 됐고. 9월인가요? 네.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게 없더라도 경범죄에 있는 그런 지속적 괴롭힘 아니냐?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거냐? 그렇게 또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형법에 이제 그 자격 사칭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예요. 또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서 실제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칭을 했습니다만 또 경범죄에 거짓 인적사항 사용죄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맞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뭐 항공기 등을 탈 때 아니면 공무원이 너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거짓 인적사항을 말했을 경우에만 이 경범죄에 있는 거짓 인적사항 사용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다 비껴나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딱 뭘 하나 말씀하시고 아니다. 뭐 딱 맞으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아니네요. 이렇게 근데 되면.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딘가에 뭔가 범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또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수사기관이 최대한 좀 찾아가지고 처벌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형사적인 검토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이거 불법행위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일단 첫 번째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막장 드라마 같죠?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 저희가 있는 그대로 이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누리꾼이 가수 성시경으로부터 이제 가스라이팅,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성시경 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면서 메신저와 유튜브 댓글 등을 훔쳐보고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가스라이팅 정신적 피해 처벌을 강화하라, 인스타그램 실명제를 하라, 그리고 방송 직권남용법을 규제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는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냥 언뜻 읽어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무엇을 주장하시는 걸까라고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글들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일단 주장입니다. 근거가 없었어요. 국민청원에 전부 주장의 글만 쭉 적혀 있는데요. 몇 가지로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자신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 내용에 보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예를 들어 내가 교체한다면 며칠 뒤에 똑같은 사진이 그 사진이 비슷하게 성시경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다거나 개인 SNS에 올라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다른 사진도 올리면 비슷하게 올라온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 사진을 올리면 3일 뒤에 올라온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 자신이 장문의 사연을 보내면 그러면 상대방인 성시경 씨가 나중에 자신의 사연과 비슷한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외에도 자신이 직접 성시경 씨에게 연락을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따라하지 마시라. 왜 이렇게 따라하시냐. 내가 이렇게 케이크라도 만들려고 하면 만드실 거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다음날 성시경 씨가 그 케이크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라디오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연이 노래로 나온다거나 성시경 씨의 노래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교수님, 이게 근데 왜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쉽게 얘기하자면 세뇌이어서 이제 성시경 씨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감시하면서 무엇인가 영향을 계속 행사한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제가 볼 땐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고요. 정말 우연의 일치인 걸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이 여성이 성시경 씨에게 굉장히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제 성시경 씨와 비슷한 일들을 자꾸 이렇게 블로그상에 본인이 올려가면서 인과관계를 자꾸 만들어내는 일종의 화상, 피해 망상, 뭐 관계 망상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치료가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는 아까 이제 청원 글을 올리셨잖아요. 네. 청원 글은 전형적으로 이제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그런 문맥이 그렇군요. 앞뒤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이제 띄어쓰기 뭐 문맥 이런 것들 이제 그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그 어떤 증상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 성시경 씨 측 반응이 일단 뭐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도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알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아마 본인이 가장 고민 많이 했고 걱정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이미 생각을 해놨을 거예요. 그랬겠죠. 법적인 대응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찌 보면 약간 좀 너무 과도하게 대응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자, 뭐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요. 과거 이 JTBC 한 방송에서 성시경 씨가 이 스토킹에 관련한 언급을 했던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죠. 밤에 어머니가 나오시다가 계단 앞에 어떤 사람이 깜깜한데 이렇게 앉아 가만히 두 개 있는데 열리자마자 앞에 그래서 놀래갖고 넘어지셨어요. 나가서 바로 전 경찰에 전화하면서 욕했어요. 꺼지라고. 너는 팬도 아니고 그냥 정신병자라고. 이게 무슨 팬이야. 자, 교수님, 뭐 진짜 고민이 많았던 것 같네요. 그동안 가수 활동 계속하면서. 네, 뭐 당하는 사람은 뭐 아무리 남자라도 이런 지경으로 밤낮 없이 누군가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쫓아다니면 진짜 괴로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다가도 막 올리고 거의 이름이 지금 TV에 계속 이 연예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뭐 불명예 아닌 불명예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신고를 하시면은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이 꼭 형사처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분은 본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병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스토커들에게 치료 명령을 내리면 강제로 치료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꼭 9월 달에 하시고 그리고는 이 분에 대해서는 지금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니까
치료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서 약물 복용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9월이 좀 와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동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사망한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이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친누나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조모와 부모 그리고 동생 누나와 함께 살았었는데 일단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어머님도 집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조모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누나를 전적으로 동생 부부가 맡게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해 2월 이 자택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누나를 학대하고 집에 묶어놨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누나를 묶어놓고 집에 돌아오면 풀어주는 방식으로 숨지기 직전까지 계속 학대를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영하의 날씨에도 누나를 묶어두고 난방도 하지 않은 채 방치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80에서 28kg으로. 자, 홍 기자, 제가 이 기사를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이다. 그러니까 동생은 뭐가 됐든 최선을 다 했는데 또 이런 뭐 나름 또 이렇게 비극적인 또 사건이 벌어졌구나라고 저는 봤었는데 이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내용이 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동생의 혐의가 분명했습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한때 80kg까지 나갔던 누나가 나중에 숨질 때는 28kg까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일부 동생에게 있었습니다. 동생의 혐의, 구체적으로 일단 누나를 결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를 왜 결박했냐면요. 처음에는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유를 댔어요. 그래서 손목과 발목을 묶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차츰 정당화를 시작합니다. 종아리도 묶고 다른 부위도 전부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나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지난해 2월쯤에. 그때쯤 돼서는 온몸을 완전히 묶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집을 어지를까 봐 그랬다라거나 여러 이유를 대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묶으니까 홀로 묶여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한 채로 묶여 있었는데 그러다가 영하의 날씨에 화장실에서 온몸이 묶여서 28kg까지 몸무게가 줄었다가 끝내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교수님, 이런 여러 가지 뭐 강력 사건 케이스에 이렇게 접하시면서 뭐 여러 많은 시신 사진을 보셨겠지만 그 아사 시신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사한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 미이라 사진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그냥 완전히 진짜 뼈에 네. 거중만 이렇게 딱 있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죠, 누님을.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동생 부부도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자신의 자녀들도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자녀들도 돌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직장이 딱히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는 거의 이제 장애인 수당으로 생존을 해 나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누님이라는 분이 지적장애 1급인가 봐요. 그런데 제가 아는 1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거의 몸을 거동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요양보호사 등 여러 이제 외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데 왜 지금 동생 부부만이 이 누님을 이제 돌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장애인이 집안에 여러 명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인데
왜 그 지역에 있는 천안시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왜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이런 사정을 정확히 몰랐었을까? 이 지경이 되도록 이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들고요. 예. 지금 이 학대해서 지금 체중이 80에서 28kg까지 줄어드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라도 저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은 지금 저런 장애인 50대 여성이 지금 40대였나요? 40대 여성이 손발이 전부 결박된 흔적들 이런 것들 금방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사회복지사들은 방문하지 않는가요? 자, 홍 기자, 지금 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시설로 보내든지 이런 어떤 이 보건복지 시설에 도움을 받든지 그 방법을 왜 택하지 않았던 걸까요? 돈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드러났습니다. 어허.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을 같이 살고 있으면 그러면 지원금이 100만 원까지 나올 수 한 달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원금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카드빚이 많았습니다. 카드빚도 많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나를 보낸다면, 시설로 보내면 이 지원금마저 끊길까 봐 걱정돼서 결국에는, 그렇지만 사실 데리고 있으려면 당연히 같이 가정 위탁해서 잘 돌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일단 시설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일단 그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기자. 그럼 1심 재판부에서는 일단 어떻게 좀 판단을 했습니까? 일단 재판부 역시 정부 지원금으로 이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제 보호자를 자처하고도 누나를 가정의 짐으로 여기면서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도록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로 판단했고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은 징역 5년형이 무겁다, 부당하다 항소를 했습니다. 자, 동생이 1심에서는 그다지 뭐 별다른 이렇게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자신의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어려운 내가 낳은 아이들도 정신적으로 좀 아프고 해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뀐 걸까요? 네, 지금 CG로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 누나도 돌봤지만 자신이 낳은 자녀 둘도 전부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3명을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고요. 변호인도 같은 입장에서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이 2015년부터 피해자 누나를 돌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계속 책임지다가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조금 입장이 이렇게 갈리시는 것 같아요. 누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뭐 억울하다는 거냐.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깝다. 뭐라고 또 이렇게 누구 잘못이다 딱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 좀 방금 이 동생의 측 변호인의 변론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변론은 이렇게밖에 변론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더 이상 호소를 할 방법이 없고 딱한 사정이니 좀 이 형량이라도 좀 줄여달라. 아내도 있고 아이들 둘도 있고 막 이런 이제 남자였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부가 사실은 이제 피고인이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종의 괘씸죄처럼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형을 더 많이 선고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이 늘었어요, 변호사님. 네, 1심 징역 5년형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 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한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범행이 비인간적이고 또 지원금 받은 것도 누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 누나와 동거한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보아서 오히려 1심보다도 더 무거운 징역 1심보다 무겁고 검사의 항소심 구형보다도 무거운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짧게 말이죠. 변호사님도 이 1심, 2심 재판부 판단에 조금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보이고요.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형이 충분히 나올 만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0일간 매일 은행으로 점점점. 자, 홍 기자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시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 숨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돈을 뽑기 시작하는데요. 보니까 범죄 일람표에 106번 돈을 뽑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100만 원씩 뽑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통장이잖아요, 엄연히. 그렇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권한이 없었는데 예전에 살아계실 때 통장과 비밀번호를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출금을 대신해서 했었는데 사후에 좀 뭔가 어려움이 처할 것 같으니까 범행을 한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뽑기도 하고 심지어 한 900만 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계좌 이체까지 했습니다. 지금 뭐 이 얼마 정도 이 규모가 1억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근데 저는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 돈, 뭐 돈을 빼간 것도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 시기가 3월 1일에 이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뽑기 시작했어요. 상중이었겠죠? 네, 3일장, 4일장을 빈소를 마련해야 뭐 할 실제로, 그럴 예. 시기인데. 실제로 뭐 빈소를 마련하고 뭐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뭐 상황에서 알 수가 통상적으로는, 없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3일장, 4일장을 치른다고 하면 빈소가 차려진 상태 그리고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뽑은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날부터 한 번에 100만 원, 뭐 여러 차례 거쳐서 총 100번 넘게 106차례나 거쳐서 인출했고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돈을 찾았다고 하니 하루 뭐 3번꼴 매일매일 돈을 찾았던 셈입니다. 자, 이 며느리의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교수님한테 따로 좀 여쭤볼게요. 자, 그런데 변호사님, 보통 이 사망 신고를 하면 그 사망자의 계좌 같은 게 동결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나요? 일단 이게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좀 커요. 그래서 감사원도 이 부분을 몇 년 전에 지적하기도 했는데 사망자 명의 금융 계좌가 곧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다 묶여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명의 계좌가 현재 살아있는 게 약 한 500만 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 최근에 1년 동안에 뭐 이제 몇 년 전 보도니까 그때 기준이겠죠. 1년 내에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된 것만 해도 이제 7만 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잘 찾아서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렇구나. 실제로 2020년 작년이죠. 예, 작년 5월에도 간병인이 이제 그 환자 돌보고 있다가 그 환자가 사망한 후에 어제 뭐 통장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나쁜 마음 먹고 이걸 또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해서 처벌받은 적도 있거든요. 예, 가능은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사망한 피상속인의 계좌에 금융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금감원에다가 이거 알려달라고 이제 조회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그렇죠. 통보가 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혀요. 그래서 세상이 참 복잡한데 돈이 많은 부모 또는 돈이 있는 부모의 경우에 사망하고 막혀버리면 그 통장에 있는 거 가지고 또 곤란해집니다. 상속인들이 뭐 처리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 막기 전에 먼저 인출해놓고 그다음에 신고하자.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면 말이죠. 이 경우는 피해자가 은행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뭐 대법원까지도 갔어요. 예전에는. 도대체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피해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즉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면 이 부분은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현재는 이렇게 정리했죠. 이거는 원래 그걸 가지고 있던 명의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피해자다라고 보아서 친족 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이 기자,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일단 이 법원 역시 이게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이제 사망한 시어머니의 돈에서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이제 돈을 인출한 사건이죠. 그런 그래서 거죠. 자신이 갖게 됐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갖기로 다짐을 하기로 했지만 일단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진짜 시어머니가 딱 오늘 돌아가셨는데 내일부터 계속 이렇게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을 했다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야 글쎄요 이게 상중에
조금 전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좀 아기가 상당히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통장인 거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 이 정도의 돈을 다 아무도 이제 모르니까 가도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의적으로 지금 돈을 다 인출을 한 건데 저도 저희 친정 어머니가 치매시라 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금융거래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머니 통장에 있는 잔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일단은 빼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방 뭐 계좌가 묶여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자손들이 사실 부양하던 뭐 책무를 수행하던 자들로선 정말 좀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지금 좀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X파일 이어갑니다. 잘못된 만남을 숨기고 싶습니다. 이 만남은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두 사람을 잡아냈습니다.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그동안 제가 불륜 사건을 다룰 때마다 내연 관계를 숨기려는 쪽과 밝히려는 쪽이 다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다릅니다. 몇 년 전 자신의 불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숨겨진 관계, 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알고 보니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5년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습니다. 곁을 지키던 내연 여성,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심하죠. 장기 기증을 위해서 불륜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은 우리 불륜했어요. 불륜 커플이 법정에 선 사연을 짚어보겠습니다. 야, 이상하게 말이죠. 요즘 홍지용 기자가 부쩍 이렇게 불륜 관련 아이템 발달을 왜 그래? 아직 장가도 안 갔으면서. 사건반장 하면서 재미가 붙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자, 아무튼 근데 이게 좀 황당해요. 보통 불륜이다 그러면은 감추고 몰래 하고 이런 건데 이건 나가서 저희 불륜 인정해 주세요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불륜을 단순히 인정해달라는 걸 넘어서 장기 기증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관계가 내밀하다라는 입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내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남성 측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5년 정도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남성이 신장 질환을 심하게 앓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이 나옵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될 때 할 사람을 찾았는데 당장 없었어요. 네. 그런데 곁에 있던 내연 여성이 자신이 신장을 기증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 이식이든 어쨌든 장기를 기증하려면 당시 지금은 기관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엔 질병관리본부에 신청서를 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 신청서를 내러 찾아갑니다. 자, 지금 발리님이 저놈의 산악회 점점점 이러시는데 뭐 간혹 그런 일이 있죠. 자,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생각도 듣고 싶네요. 자, 변호사님. 그런데 이 장기 기증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 사인들끼리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 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장기 이식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강력하게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매매거든요. 그렇죠. 네, 이 장기 매매 행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요건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매가 아니다. 정말 나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고 나 정말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장기 매매로 의심이 되면 이게 허락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그런 관점과 그런 상황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식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관련해서도 이제 시행규칙에 자세히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장기 매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만 장기 이식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자 결국 이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청이지만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였겠죠. 장기 기증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일단 이 두 사람이 뭐 법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장기 기증인지 진짜 매매인지 서류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제출된 통신 기록 등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관계로 최소한 외견상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인으로 생각하고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어렵다고요. 이 자료만 봐서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 결국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 행정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거를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연인 진짜 제대로 된 연인이었다라는 거를 서류로 입증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입증을 하지 않으면 매매인지 구분이 가지 않으니까 허락할 수 없다. 일단 앞에 말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답변을 보내잖아요. 이래서 승인되지 않았다. 그렇죠, 불승인됐다라고 답변 보내면서 그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예. 만약 불륜 관계를 사유로 허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 이래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사실혼에 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을 동거하면서 공유해야 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원래 가정이 파탄나잖아요. 파탄날 위기에 처할 정도가 되니까 그런 지경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을 하는 진정성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부부 관계가 법적인 의미의 부부이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만났어야 될 정도로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황이어야 된다. 적어도 이런 것 중에 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인정할 수 없다. 승인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보내게 돼요. 자, 교수님 이게 진짜 뭐 사정은 뭔지는 알겠는데 국가기관이 불륜 커플에 대해서 야, 니네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를 나한테 좀 보여줘봐. 약간 어떻게 보면 기준을 약간 국가 공인 뭐 불륜 뭐 약간 이런 컨셉인데요. 국가 공인 불륜? 이게 네, 좀 뭐. 약간 생소해서 말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까지 관료적으로 불어해야 되는지 일단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그러나 만에 하나 장기 매매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염려를 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국가기관이 걱정하는 거는 이 두 사람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현저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마도 사전에 미리 처음부터 이 이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남자를 2013년도에 만날 무렵부터 차후에 신장 이식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아예 그냥 재판을 걸었구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불처분을 내려줬잖아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게 안 된다고 한 이 정부기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기면은 그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건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 여성이 이겼습니다. 법원에서 이 원고, 그러니까 이 내연 여성, 소송을 제기한 내연 여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일단 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내부 규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이 행정청이 그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여성이 이 정도로 서류를 해서 했으면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장기 매매일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자료를 행정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이 기자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충분히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내가 풀어서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 내연녀가 이긴 거는 장기 기증을 허락하지 않은 그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고 그게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장기 이식할 수 있게 승인된 건 아니에요. 거부한 것만 효력이 사라진 겁니다. 거부 행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거부는 잘못된 거니까 그건 없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정말 이 경우에 장기 매매인지 아닌지 한번 잘 따져봐라. 그리고 이거 내부 기준 가지고 이거 법규라고 할 수 없는 내부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이거 법령 가지고 한번 따져봐라. 라고 하는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홍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 어땠어요? 반응이 지금 그 본처, 그러니까 남성의 아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주신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황진영 님이 내가 와이프라면 바람피다 걸린 것보다 더 열받았을 것이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장을 떼어줄 만큼 가깝게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화가 날 것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리오 님도 이렇게 한다면 이혼은 깔끔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적어주셨고, 그 외에도 많은 댓글들 진짜 사랑했나 보네, 찐사랑이다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참 아무튼 그런데 저는 뭐 결혼을 아직 못해서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의 머리 위로 난데없이 청소기가 떨어지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걷고 있는 두 여성,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청소기가 떨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작성자는 자신의 친동생과 누나가 겪은 일이라며 고의로 청소기를 던진 것 같아서 112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고의로 던진 건지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린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찰이 현재 떨어진 청소기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가운데 경찰이 최초 발화 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화재. 화재가 발생한 지 엿새째인 어제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전기적 요인 때문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CCTV 영상에서 진열대 선반 위쪽 콘센트에서 처음 불꽃이 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처음 불이 난 건 5시 10분쯤인데 26분 후에야 119 신고가 이뤄졌고 대피가 지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경찰은 맨 처음 불이 난 시점을 확인한 뒤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이 기자, 이 최초 발화 장소 또 시점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거겠죠. 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건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발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하 2층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 2층 진열대 선반 위쪽으로 선풍기를 꽂기 위한 전선이 여러 개 지났는데 이 중 한 곳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불이 난 것 같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이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 등이 녹화돼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불이 나는 장면은 확인되지 있지 않다면서 정밀 감식 등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홍 기자, 그리고 화재 경보는 과연 울렸던 것일까? 또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청원 이틀 전에 올라온 내용에서 그때 노동자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청원인이었어요. 거기서 밝힙니다. 제가 제일 빨리 나온 최초 신고자보다도 10분 더 빨리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 그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에 오작동이 있었는데 오작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묵살됐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경보 시스템. 그렇죠. 경보 시스템이 평소에 자주 오작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경보기 작동 시간이나 화재 신고를 무시한 경위까지도 조사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도 스프링클러가 지연 작동된 이유도 어떤 이유일까? 지금 지연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대에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변호사님,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이게 청소기네요. 이거 진짜 맞았으면 누가 이거 어떻게 와, 진짜 저 깜짝 놀랐네요, 저거. 실수인지 아니면 일부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던진 건지도 굉장히 법적으로 그렇죠. 중요한데요. 뭐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저 위치 지점을 봐야 됩니다. 저게 예. 만약에 실수였다면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화단 쪽으로 가지. 아, 맞아요. 저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자동차 그러네요. 주차되는 저기까지 과연 떨어질 수 있는가, 맞습니다. 실수라면. 예. 저건 던진 게 아하.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고, 또 지금 카트가 있잖아요, 옆에. 예. 저 카트가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아스팔트 위를 간다면. 따라서 저 소리 때문에 화가 나서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짐작도 할 수 있겠는데 그걸 확인해 봐야겠고요. 만약 일부러 던진 거라면은 뭐
폭행이든 상해든 또는 심지어 살인이든 이런 미수범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실수로 했다면 그거는 뭐 면피가 되나요? 사실 실수로 했다면 뭐 그럴 가능성이 어느 쪽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수로 했고 맞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형사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26세 최찬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6,954개를 제작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진만 3,841개, 영상은 3,703개를 보관해왔으며 이 중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57명인데요. 최찬욱의 현재 모습은 내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때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앞바다 갯벌에서 고립사고와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바위섬으로 접근하는 구조정 한 대, 해경이 사람들을 구조정에 태웁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바위섬에 60대 남성 등 3명이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바위섬에 들어가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됐는데요. 다행히 3명 모두 구조돼 귀가 조치됐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인천 남항부두 인근 방파제에서 60대 남성이 7m 아래 갯벌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남성은 해경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조된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름철 갯벌에 가실 때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야, 이 갯벌 사고 이게 되게 위험하군요, 이거. 네, 이 인천 앞바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그렇죠.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뭐 7m까지 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물이 그냥 0에서 7m까지 훅 차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점차. 그러다 보면은 뭐 해루질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처음엔 발목까지였다 무릎까지였다가 허리까지 차오르고 머리끝까지 차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이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3명도 이 보트로 구조가 됐고요. 그리고 방파제에 있다가 7m 아래 갯벌로 추락한 남성 역시 다행히 잘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갯벌에 갈 때는 일단 만조와 간조 시간대를 미리 파악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고립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서 구조대를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아동 대상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26살 최찬욱. 야, 이게 진짜 악질적이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진상공개위원회 열었고요. 결국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했는데요. 사안이 굉장히 중합니다.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아이들에게 남자아이에게 접근을 했고 피해 아동이 이제 60명을 넘어요. 그리고 또 그중에 3명은 직접 만나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또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본인이 말했어요. 나 소아성애 있는 것 같다. 치료받고 싶다. 이 말은 곧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최찬욱 같은 케이스가 교수님이 가장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범죄 유형이실 텐데요. 좀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런 짓을 했으면은 사회로 다시 못 돌아올 걸로 추정되거든요. 일단 뭐 형량이 30년이든 50년이든 나온다 손 치더라도 일단 그 형을 다 소각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 보수용 때문에 이렇게 소아성애가 있는 사람들은 나오면 또 이제 16세 미만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인도 이제 자기가 병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성착취물과 지금 유사강간 행위 특히 이제 피해자와 뭐 합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형이 줄어가지고 지금 기껏해야 뭐 30년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범죄 조직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직은 나이가 젊은데 한 40, 50대에 다시 나와서 또 어린애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지금 정말 대책이 없는 이제 형사사법제도를 제가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뭐, 답답하네요.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사건 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 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경남 양산에 사는 사반가족 김혜란 님입니다. 정말 멋진 사진 보내주셨는데 보여주시죠. 자, 전라의 두 남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 첫째 강민이와 아빠 정욱재님의 성장 사진입니다. 1살, 2살, 3살 해가 갈수록 정말 닮아지는 두 사람, 이 DNA의 위력을 느낄 수 있죠. 또 아이는 쑥쑥 자라고 아빠는 뱃살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부자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자, 지금 둘째 사진인데 얼마 전 태어난 딸 희원인데요. 엄마 혜란님은 이 딸과 함께 모녀간 따로 성장 사진을 찍을 계획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찾아갈 현장 미국입니다. 여기서도 벗은 남자가 나오네요. 네, 한 남성이 알몸으로 수영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난 후 반바지를 꺼내 입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거실 소파에 앉아 책도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신의 집에서 뭐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했는데 저 집 그 남성의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서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네,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에 침입해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만약 자기 집인 것처럼 저렇게 행세를 했는데 34살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안에서 리모컨을 훔쳤고 이 집 문을 열 수 있는 그 리모컨인데요. 그래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당시 집주인의 아내가 블루투스로 연결된 가정용 감식 카메라를 영상을 보다가 집안에 낯선 사람이 막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세상에.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당시 집주인이 집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진짜요? 있었어요. 네. 당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웬일이야. Hey, what are you doing here? My house. What are you doing here? I'm gonna call the police right now. 이게 뭐예요, 지금? 침입자가 주인 행사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저렇게 나오는 게 좀 어이가 없는데 지금 이 남성이 주인인 집주인이죠. 거죠? 아내가 알려준 거 야,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당신 뭐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긴 내 집이야. 네가 네. 나가 뭐 이렇게. 저 올라오는 거 보고 이제 뭔가 저기 또 미국이기 때문에 총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곧장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발코니로 뛰어내린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남성이 집 안에 있던 이 반려 앵무새 2마리를 꺼내서 뭐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건지 해쳤다라고까지 합니다. 죽였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두한 경찰이 남성을 강도와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지만 남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자, 다음은 터키로 가보시죠. 이건 또 뭘까요? 사무실에서 남성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리를 하고 배낭을 꺼내서 퇴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배낭이 좀 무거워 보이죠? 배낭을 저렇게 물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퇴근하는 모습? 네, 퇴근하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올라가는데 저기 보시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 보이죠? 네네네. 여기서 뛰어내리려는 겁니다. 왜? 저기서 퇴근을 저 장소에서 합니다. 매일 같은 장소인데 저기서 지금 물건을 준비합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는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기서 윙슈트. 네, 윙슈트를 양팔과 다리가 저렇게 뻗으면 완전히 새처럼 될 수 있는 그렇죠. 슈트를 입고 뛰어내릴 준비를 해요. 퇴근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낭에서 나온 걸 가지고 패러글라이더와 같이 날아가요. 저거 타고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지금 날아올랐습니다. 이륙해서 저렇게 날아서 분리합니다. 패러글라이더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저 윙스트를 입은 남성은 저렇게 전력으로 달려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남성이 코자크라고 합니다. 코자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성인데 원래 병사였습니다. 특공대에서 낙하산을 많이 탔었는데요. 2011년부터 선수 생활도 했습니다. 윙스트로 선수 생활도 했다가 지금은 케이블카 회사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저렇게 윙스트로 착륙해서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저렇게 어렵게 퇴근을 해요? 5분 걸린답니다. 원래 차로 가면 차가 막혀서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저렇게 하늘을 날면 5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코자크 씨는 행운이라고 말해요. 매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Her gün bunu yapıyorum. Muhtemelen dünyada bunu yapan ikinci bir kişi yok. Yani o yüzden de kendimi çok hem şanslı hissediyorum hem de bu açıdan bunun ne kadar değerli olduğunu çok farkındayım. 교통체증은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패러글라이더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 집이 같은 방향이니까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매일 취미생활처럼 저렇게 윙스트를 즐기면서 저렇게 집까지 빠르게 퇴근하면서 경치도 구경하면서 하늘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고 장비 챙기고 옷 입고 하는 시간이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걸 지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집으로 날아가는 시간은 금방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 달달님이 그러다 영원히 퇴근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우려도 해주셨네요.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로 가보시죠. 이것도 부러운 커플입니다. 장면이 나오네요. 네, 연인 사이인 여성과 남성이 마주 보고 있죠. 지금 여성이 지금 남성을 이렇게 손으로 쓸어내리는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저 여성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있네. 그런데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프로포즈? 프로포즈는 아닙니다. 프로포즈는 아니고 지금 두 사람이 손 보이시죠? 손에 지금 수갑을 차고 있어요. 한쪽 손목에 서로 같이 수갑을 차고 있는데 저 수갑을 수갑이요? 네, 수갑 방금 전 찬 수갑을 넉 달 동안 같이 차고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함께 갔다고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예, 모든 곳을 함께 갔습니다. 지난 2월에 발렌타인데이 때부터 저렇게 수갑을 찼습니다. 그래서 두 커플이 사랑의 사슬 프로젝트라는 것을 공표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갑을 차고서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너무 사랑했나 봅니다. 어쨌든 떨어지지 않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요? 떨어지고 싶을 때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화장실을 예로 들었지만 옷 갈아입을 때도 옷도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갑을 차면서 옷을 입으려면 제한되고 볼일 볼 때도 옆에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사생활이 없어졌어요. 자, 화장실도 함께 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환상이 막 깨질 것 같은데? 그렇죠. 순식간에 넉 달 만에 환상이 전부 깨졌습니다. 원래 결혼을 약속했던 커플이었는데요. 예. 사생활이 없어지면서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헤어지기에 이르렀어요. 처음에 눈물 흘리는 모습이 마지막에 헤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수갑을 나중에 끊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애가 넉 달 만에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모습이 마지막에 저 수갑을 끊어내는 모습입니다. 모두 앞에서 프로젝트를 끝낸다고 종료 선언을 하면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저 방송 출연하고 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돈을 벌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어쨌든 프로젝트로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네요. 돈은 벌고 사랑은 잃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 바야바 같은데, 바야바. 네. 바야바 알아요, 혹시? 뭔지? 역시 손 변호사님 딱 알잖아. 뭐 어디 나오는 거예요? 바야바 하면서 이게 털복숭이 막 날아다니는 애 있었어요. 어디 나오는 옛날 80년대 외화. 외화예요? 딱 알잖아, 손 변호사님은. 일단 뭐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강아지입니다. 때가 꼬질꼬질한 제 온몸에 털로 뒤덮인 강아지인데 벌써 이제 11살이 된 사이먼이라는 유기견입니다. 저런 상태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발견돼서 유기견 보호소에 옮겨졌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길거리 생활을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저렇게 저 털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정제를 투여한 뒤에 보호소 직원들이 이발기로 털을 싹 밀어주기 시작했고 저 털을 다 미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와, 저거 봐, 저거. 무겁겠죠? 꽤 저거를 이제 몸에 지고 다녔는데 저 눈망울 큰 강아지 시추였습니다. 저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저렇게 무거운 털을 몸에 이고 지고 다녔던 겁니다. 저 털 자그마치 3kg에 달하는 거였는데 저 무게를 덜어낸 만큼 몸도 가볍고 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현재 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반려인이 나타나도록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건 현장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30초 동안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호텔스닷컴에서 원하는 대로 여행을 즐겨보세요. 비치 리조트에서 낮잠을 자거나 빌라에서 요가를 하거나 하이킹을 가거나 다 여행이니까 호텔스닷컴 아무래도 좋은 여행. 100가지 얼룩 제거 챌린지. 100가지 얼룩. 다운이가 애벌 빨래 없이 지울 수 있을까요? 100가지 얼룩을 한 번에. 다운이 세탁세제. 3배 많은 얼룩 제거 분자가 100가지 얼룩을 싹. 다운이. 자, 중간 광고 끝나고 뭐가 더 있을 줄 아셨죠?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딱 맞춰 오겠습니다. 단합계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